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예. 오늘은 죽음에게 삶을 묻다. 예.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독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네.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수많은 죽음 가운데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양상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제대로 안 되면 인간은 불안해져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떨 때 불안할까요? 인간의 인생에 3가지 불안이 있어요. 어떤 것이 불안하세요? 건강하지 못할까 봐, 혹은 건강하지 못하면, 예, 또 나이 먹을수록, 노년에 이를수록 건강하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불안하세요? 네, 그렇죠. 경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돈이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예. 경제적인 문제가 기본이 또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늘 경제적인 불안이 또 따르고요. 또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교육비며 사교육비며 이런저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또 경제적인 불안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노인이라고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죽는 게 걱정입니다. 예. 죽는 것도 이제 걱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신 거고요. 그렇죠? 예, 잘 나오셨고요. 예. 예. 3대 불안 중에 3번째는 뭐냐면 고독이라고 해요. 고독. 그럼 고독은 뭘까요? 고독. 외로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 예. 고독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고독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고독감과 그냥 고독사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예. 보통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고독에 대한 두려움, 4가지 고통이 따른다 그래요. 고독,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또 혼자 있지만 단절된, 고립된 것에 대한, 고립될 것에 대한 또 두려움, 고통이 있고요. 또 무위, 할 일이 없음. 나이 먹을수록, 연세가 들수록 뭐가 제일 많아요? 시간. 맞아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 예, 연세 드시면 제일 많은 게 시간이래요. 시간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예,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무위고. 예. 그래서 시간 때우는 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시간 보내는 게 되게 고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또 고통 중에 2가지였던 빈곤한 거, 또 질병, 이런 고통이 나이를 먹을수록 또 고통이 따른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고 고령 시대라서 초고령화 시대죠. 그래서 65세 인구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한 50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 가까이 된다고 해요.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100세 시대를 아주 열정적으로 에너자이저로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83세에 스타 DJ로 뛰고 계시고, 또 모델, 패션 모델이 되시기도 하고 시니어 모델도 하시고 88세에 피부 성형도 하시고
그죠? 예. 그렇게 다양하게 열심히 아주 새로운 청춘으로 제 3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리고 복지관이라던가 또 어르신들 많은 곳에 가면 거긴 이제 60대는 뭐 노인이라고 할 수 없고요. 80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게 활발하게 청춘으로 사는 실버. 예. 그렇게 많으시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1인 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물론 1인 가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인 가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는 분도 있고요. 스스로 혼자 살게 되는 분들도 있죠.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인들이 혼자 사는 분이 많았는데 1인 가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녀분들 다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그죠? 독립해서 나갔죠? 결혼도 안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젊은 20대, 30대도 1인 가구가 많아졌고요. 중년도 역시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젊은 청춘들은 결혼을 안 해서 1인 가구가 많고요.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해서. 중년은 이혼도 많이 늘고요. 또 졸혼이라는 이유로. 예.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짝꿍이 같이 살던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증가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이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서울시 가족 구조 변화된 것을 알아봤더니요. 2000년대만 해도 1인 가구가 16.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모 부양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것들 낳고 공부시키고 길렀는데 그래도 부모 부양을 해야지.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아프고 그러면 부양해야지. 특히 두 분 사시다가 한 분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혼자 외롭게 사시게 둘 게 아니라 모셔야지. 그게 맞나요? 우리 어머니들도 연배가 그래도 되셨는데도 잘 모르시겠대요. 예. 요즘 이렇게 많이 가치관이 변화가 됐어요. 예. 반대한다가 35.14%. 매우 반대한다는 5.8%. 아니다.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0.21%. 매우 찬성한다는 3.13%였어요. 찬성도 반대도 글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 부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대가 변했잖아. 반대도 내놓고 못하고 내놓고 또 부양도 못하고 이러는 분들이 35.73%. 이렇게 부모 부양 가치관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나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자녀들하고 잘 살고 있고 혹은 뭐 자녀들 결혼시키고 부부만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혹시 내가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는 건 어떻게 살겠는데 죽음이 왔을 때 혼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피하고 싶죠. 그죠? 혼자는 가끔 외롭게도 살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건강하면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이렇게 종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어느 날 아파서 연락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내가 연락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래 지났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 금방 3일 이내에 발견이 되면 좋은데 오래 있다 발견이 되는 경우.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고독한 죽음인데요. 예. 그래서 고독사란 그럼 무엇인가? 고독사란 그 임종 당시에 누군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바로 장례 절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고독사도 고립사 혹은 무연사라고 나누는데요. 이제 고립사는 주변인과 사회와 단절이 된 상태로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절이 된 상태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오고 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혼자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기간 시신이 방치된 상태. 그것은 고립사 혹은 고독사라고 하고요. 또 무연사, 무연사는요, 말 그대로 고독사 이후에 아무도, 고독사는 보통 고립사는 이렇게 시신이 며칠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다 신원조회가 들어가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요.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늦게나마 그렇게 하는데 수습을 하죠. 그런데 무연사는 이렇게 고독사 이후에 시신을 이렇게 인수할 연고자가 없는 경우예요. 연락이 닿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무연사라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고독사인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적으로 고독사가 올해 몇 명이다 뭐 이렇게 통계 수치를 낼 때 무연사가 고독사에 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고독사, 엄연한 고독사를 따지자면 무연사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잡는 게 맞죠.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요. 우선 고독사는 사망 장소가 본인이 살던 장소, 본인이 살던 집에서 사망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닿지 않아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연락이 됐을 경우 가족들이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고립이 된 상황이고요. 가까운 이웃이 주로 발견을 해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뭐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무연고사는 사망 장소가 본인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무연고사로 이렇게 취급이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지자체가 대부분 시신을 처리해요. 장례 절차도 처리를 하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거부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이 고립됐었는지 얼마나 물리적으로 그것이 확인이 불가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고독사는 가까운 이웃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면 이런 무연고사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어디 지나가다가 산에 지나가다 발견할 수 있고, 예. 좀 우울한 얘기지만, 예. 이렇게 고독사에는 고독사와 고립사와 무연고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독거노인은 그래도 고독사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고독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숙지하시고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땡땡시 어떤 우리나라 광역시의 예를 드리자면 한 해 동안 고독사를 맞이한 그 가구 수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몇백 명이 됐는데 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죠? 좀 보시면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쪽 지역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그 대부분이 보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살지 않아도 가족과 같이 살아도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대요. 같이 살아도 요즘 연락들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락을 안 하는 무연사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거에는 그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어요. 뭐 IMF 그 당시에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고, 그죠? 네. 이런저런 뭐 또 어떤 분은 아파서 질병을 얻었는데 가족에게 패키지기 싫다고 그냥 나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영향을 끼치고요. 또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연사회가 또 이런 무연사회는 불황이 또 유령 노인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 300만 명, 예, 390만 명에 이르는데 한 해에 10% 이상,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고독사를 당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성업하고 있는 직종이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직종인데 새로 생겨나서 계속 늘어나는 직종이 있어요. 유품정리사 아세요? 과거에는 없던 직업이에요. 유품정리사란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사시던 분이 남겨진 물건들 유품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족들이 와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쓸만한 거, 귀한 것들은 또 유품들은 이렇게 잘 간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독사한 분들은 가족이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치우질 않는다 그래요. 이런 유품 정리 업체에 의뢰해서, 왜냐하면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자니 집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오래 계시다가 고독사 하신 분들의 집에 가보면 쓰레기도 쌓여 있고 아주 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선뜻 들어가서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유품 정리사들을 와서 유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찾아간대요. 다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는 거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먼저 이렇게 유품 정리 업체가 생겼고요. 상조 업체도 일본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일본 역시 고령사회, 고독,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독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고독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전체 인구 가운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19.1%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미혼인 사람들도 10.2%나 대답을 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들도.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20%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경우도 20% 이상 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큰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문제고 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 고독사에 대한 문제는. 근데 이 아시아계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고독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젊은이는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그죠? 당연했었고 그것이. 근데 지금은 이제 7%였는데 그것도 4%대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 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고 내가 돌봐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2030년 정도 되면 여자 4명 중에 1명, 남자 3명 중에 1명은 평생 독신으로 살 거래요. 큰 문제죠.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결혼들을 하지 않으니까 또 출산을 안 하잖아요. 1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죠. 젊을 때 건강해서 괜찮지?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괜찮을까요? 직장이 있을 때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안 한다거나 직장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거나 이러면 가족과도 연락도 안 닿고 친구들과도 연락 안 하고 그러면 고독사 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시화되고 이러면서 고향이 쇠퇴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고향 문화가 있잖아요. 공동체에 끈끈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많이 나고 자라기 때문에 도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고 비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직장 동료와의 끈끈한 연대감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그런 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인간관계가 더 약해지는 거죠. 더 없어지고. 그리고 월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생활 수준은 높아졌어요.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과거에는 많이 버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썼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수준대로,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수준만큼 내가 생활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SNS에 내가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걸 추종을 또 해요. 자랑 삼아 막 땡땡그램에다 막 올리죠. 그러다 보니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빚도 늘어나고요. 개인 빚도. 그 빈곤층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또 한동안 주식 투자에 막 영끌 했잖아요. 영끌족들. 젊은이들도 막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뭐 이런 그 두려움과 불안이 팽배해서 주식 투자를 막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각종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한 거지만 어찌 보면 부치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없는 돈에 막 빚까지 내가면서 대출까지 해가면서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염려 단계고 불안한 단계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지면 젊은이들도 좀 걱정이 돼요. 네. 어쨌든 이런 빈곤층이 이제 급증하고 있고 꼭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고 중년 이혼이라든가 중년 사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년도 역시 안전한 그 연령대는 아닌 거예요. 전 연령대에 거쳐서 고독사에 대한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될수록 은퇴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첫 번째는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건강이 따라주질 않아요. 두 번째는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고 지금 은퇴했어도 아직도 과거에 젖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이 내가 이제 노년으로 넘어간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적응을 하셔야 돼요. 노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잖아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죠? 여기저기 건강 이상이 오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 사회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 그렇다고 사회의 그 모든 역할과 활동을 완전히 다 스톱시키면 안 돼요. 나름대로 지금의 나이에서, 지금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따로 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자원봉사하는 그룹으로, 단체로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또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나와서 배운다던가, 이런 것도 다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 만족도가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이제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우울해지기 쉽고요. 예. 그리고 낮은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참여도도 여러 가지로 점점점 낮아지고요. 예. 그리고 직업 상실에 따른 그 능력, 나는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 이제 다 갔어, 한물 갔어.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노인이라고 65세 이상 됐다고 인생이 끝났나요? 그렇죠. 절대 끝나지 않았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또는 외향에 무관심하고 내가 뭐 이제 나이 먹었는데 또 사회적으로 활동도 안 하고 은둔 집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제2의 아동기 같은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고독사의 위험에 아주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쉽고요. 너무 자기 중심주의로 흐르기도 쉽고 또 실제가 아닌 몽상에 휩싸이기도 쉽고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돼서 움츠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거나 칭찬한다거나 좋게 봐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되죠.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죠. 아프리카 야생동물 가운데서 가장 사나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가장 사나운 동물, 밀림에서. 언뜻 생각해 보면 나오죠. 사자, 표범, 그렇죠. 무섭죠. 대부분은 표범, 사자, 예, 다 우리가 밀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동물을 이야기해요. 임팔라 사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슴은 보통 연약하고 순하잖아요. 온순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임팔라 사슴 가운데 사슴들은 보통 이렇게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단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소외된 사슴이 있대요. 그런데 이 소외된 사슴은요, 굉장히 싸나워가지고요, 사자나 표범이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아주 독을 품고 뿔에다가 가시도 친 그 뿔에다가 독을 품고 있어서 굉장히 사납대요. 곧 소외된 이 사슴은 그렇게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그전에는 이분이 성격이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괴팍해졌지?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아파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외당한 분, 고립된 분, 그런 분들은요, 마음이 예민해지고요,
강팍해져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주변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소외당한 분을 그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하죠. 어찌 보면 우리 왜 가끔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 방송에 보도되는 거 보면 지하에서 모녀 셋이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했다. 며칠 만에 발견됐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렇죠.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한편으로는 또 죄책감이 들어요. 그 옆에 사는 사람은 특히 그래요. 지난번처럼 한 연립주택에 같이 살던 사람이다. 그 위층 살던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요, 너무 죄책감이 커요. 어머, 내가 이렇게 되도록 몰랐네. 내가 좀 더 방문해서 관심을 가져줄 걸.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만 소외당하지 않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우, 그 할아버지, 지하 1층 사는 그 할아버지 너무 괴팍해서 말도 못 붙여. 아우, 그래서 나 가지도 않아. 그분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괴팍한 거예요. 괴팍하다 하더라도 문 두들겨서 문고리에다가라도 고구마 오늘 쪘는데 할아버지 좀 드셔보세요. 문고리에다 걸어놓고라도 오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사실 사회적인 책임이 커요. 사회적인 시스템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지자체적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는 반상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한 나이는 누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서로 좀 알았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반상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앞집하고도 아랫집하고도 서로 이렇게 왕래를 안 해요. 음식을 뭘 해가지고 가도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괜히 또 이게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대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망을 또 감식망을 촘촘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반상회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인간에게는 4가지 죽을 만큼 공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는 공포. 나이 먹어서 이제는 내 인생 다 갔고 이제 아이들 다 키웠고 결혼시켰고 사회에서 그동안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남은 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공허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무가치한 인간인 것 같아서. 잉여 인간인 것 같아서. 어떠세요? 나이 먹었어도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불행해져요.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싶어서 너무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내가 가진 조그만 거라도 나누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돼요. 왜? 당당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가 되는 공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가 다 혼자 될 수 있어요. 또 외톨이가 되는 공포,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다 좋은 죽음을 지향해요. 그죠? 좋은 죽음이란 적절한 수명을 다하고, 그죠? 너무 일찍 죽는 죽음도 슬프고, 또 자식이나 부모를 먼저 보내지 않고, 또 고통스럽지 않고, 또 자손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죽음.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보고 가는 죽음. 또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는 죽음. 네. 이런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에 가난해지는 것을 치유해야 돼요. 돈이 없다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안 되고요. 또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점차 부족해지긴 해요. 줄어들죠. 축소되고. 그렇지만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지지 집단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무 때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한 명? 또 두 명? 예. 그런 인간관계가 그 많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보다 정말 지지 집단이 꼭 있으셔야 돼요. 언제라도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때나 언제라도 새벽에라도 전화 왔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나 역시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서로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꼭 있으셔야 돼요. 사회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늘 그리고 부족해도 가족들과 그래도 연락을 하고 친척들에게도 내가 먼저 생각났을 때 연락을 하고, 예. 또 종교 생활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 생활도 굉장한 사회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지가 돼요. 그래서 노년에 이를수록 종교 생활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 이제는 혼자 사는 삶이 대세가 됐어요. 젊은이나 노년이나. 영국에서는요, 노인들 가운데 100만 명이나 되는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명하고도 대화를 안 한대요. 고립돼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혼자 되는 게 두렵긴 하지만 고독력을 키워야 돼요. 고독력은 뭐예요? 고독력이란 혼자서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힘을 말해요. 혼자 있다고 너무 불안하고 고독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을 여유 있게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이런 고독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시간도 있고 혼자 있어서도 편안한 시간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즐기면 또 안 되죠. 왜 이런 시 있잖아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그죠?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단다. 그죠? 예. 정호승님의 시인데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그런 것을 수용하면서 극복하고 견디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또 공공장소에서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 많이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지하철에서 더러운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주술 수 있고 또 혼자 차를 마셔도 오늘따라 참 맛있네. 맛있다. 가을이 되니까 입맛이 도네. 이러면서 혼자 이야기하면 어때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 거예요. 식물에게도 나무야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반짝이고 예쁘니. 이러면서 칭찬의 말을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했어. 참 잘했어. 혼자 어제 아프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도 잘 견뎠어. 잘 견디니까 이렇게 오늘 아침 밝은 아침을 맞이했잖아. 아침에 눈 뜨니까 이렇게 햇살이 눈부시네. 이러면서 또 나가서 산책을 하시는 거죠. 친구, 용건이 없어도 카톡이나 통화할 수 있는 친구 꼭 만드시고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교육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을 혼자 들으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사람은 도태하지 않아요. 계속 배워야 들은 거 또 듣고 해도 조금씩 내 마음 안이 커지고 성장을 하죠. 특별히 교육 중에서도 죽음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어져서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죽음관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죽음, 평등하다는 거, 누구나 온다는 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나만이 믿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듯이 나만의 죽음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노년에 이를수록 죽음관이 확실하셔야 당당해지고요. 이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어요. 죽음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교가 있으시다면 그 종교대로 더 많이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수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내 안이 당당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인간은 언제까지 성숙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자라난다 그랬어요? 네.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인간은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듣고 또 듣는다 하시지만 듣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에 자꾸 다짐을 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든든하게 채워가셔야 돼요. 성경에도 시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곧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갈 날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집착하면서 욕심부리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힘은 없어지고 외모는 점점 초라해져 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살찌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외모는 우리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져요. 썩기 전에 이미 불 속에 들어가서 가루로 나오잖아요. 요즘은 화장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하시면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생이 여행이라면 여행은 어떤 목적지도 있지만 목적지가 도착지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 여행의 즐거움은 과정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별 여행하고 있잖아요. 모든 여행이 즐거워야 돼요. 마지막만 즐겁다고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늙음이 아니라 녹쓰는 삶이에요. 인간의 목표는 어떤 것을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을 철저하게 그 전부를 살아내야 되고 내 역량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살아가시면 되고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철저하게
그 전부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일이기도 하고 또 쓸쓸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등산의 비유를 한다면 등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산에 오를수록 숨이 차고 힘들긴 하지만 시야는 어때요? 시야는 점점 넓어지고요. 그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돌을 튼다 그러죠.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